2007년 초 미국 경제에는 수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GDP 성장이 더뎌지고 산업지수는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굳건하다고 믿었던 주택가격마저 주저앉고 있었죠.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기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발표했지만 같은 해 4월 미국 2위의 모기지 회사인 뉴센트리 파이낸셜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역사적인 금융위기의 발발을 알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월스트리트는 240억 달러, 1인당 약 14만 달러의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급변하였고 투자회사들은 연이어 하나씩 손실을 발표합니다. 시티그룹 239억 달러, 메릴린치 251억 달러, 스위스계 투자은행 UBS는 371억 달러의 손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가 150년 역사를 뒤로한 채 파산하면서 이 거대한 재앙은 리만 사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죠. 2009년 초까지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고 1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미국 가계의 자산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여파는 전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뜨리며 많은 국가들이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겪어야 했지만 정작 미국은 몇 년 사이 금융위기의 폭풍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부 회사들이 합병되거나 문을 닫은 것과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대형 투자회사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많은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미국은 어떻게 금융대란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문제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걸까요? 초유의 금융위기는 2000년대 초반 초저금리라는 불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출이자의 부담이 크게 낮아지자 사람들이 먼저 눈을 돌린 곳은 주택시장이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아주 적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월세로 사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는 급격히 활성화되었고 주택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불이 붙자 더 많은 주택들이 지어지고 더더욱 많은 투기성 구매가 이어지는 스노우볼이 굴러갔습니다. 이 광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너도 나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죽은 사람이나 개 이름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대혼란의 금융시장이 열리게 되었죠. 부동산 열기는 곧 금융계로 번져갑니다. 대출이 폭증하자 은행은 이 주택담보대출을 채권으로 만든 상품인 주택저당증권 MBS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대출을 해주자마자 바로 MBS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효자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선을 넘어버리는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MBS를 여러 개 묶은 파생 상품을 CDO라고 하는데요. 투자은행들이 CDO에 서로 다른 등급의 MBS를 섞어서 파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선을 넘는 행위였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은 신용 위험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수입이 안정적인 대출 고객은 프라임, 그 다음은 알트A, 그리고 대출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은 등급은 서브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낮은 등급의 대출 상품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주택 구매가 과열되면서 이미 대부분의 프라임 등급의 채권은 판매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재고 부족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계는 프라임 등급의 고위험군인 다량의 서브프라임 채권을 묶은 CDO 상품을 마치 프라임 등급인 것처럼 팔았습니다. 겉은 트리플 A지만 실상은 하나의 부실 채권만 터져도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상품이었죠. 하지만 주택가격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파생 상품의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실 CDO들은 다시 여러 개로 묶여 2차 CDO, 3차 CDO까지 만들어져 팔려나갔습니다. 이쯤 되니 사람들은 내가 사는 금융상품이 어떤 내용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파는 사람조차 내가 뭘 팔고 있는지 모를 정도였죠. 설상가상으로 이 폭탄 상품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없이 차오르던 부동산 거품은 정부의 초고금리 정책과 함께 끝을 맞이합니다. 거품이 꺼지고 주택가격이 폭락하자 사람들은 줄지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대출을 돌려받지 못하고 똥값이 된 집만 떠오는 은행들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죠. 이에 2008년 미 의회는 긴급 경제안정법을 통과시킵니다. 구제금융을 통해 기업들을 살리려 한 것인데요. 폭리를 챙긴 은행들을 세금으로 도와주려는 법안에 시민들은 반발했지만 정부는 이를 강행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에게 약 650억 달러의 지원금을 뿌립니다.
덕분에 상위 25개의 서브프라임 대출은행 중 21개가 구제금융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정부는 막대한 지원을 퍼부으면서도 구제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은행들이 직원들에게 뜬금없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질 나쁜 민간 투자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결국 질 나쁜 국가부채로 넘어갔죠. 사람들은 리만 사태의 원인에 대해 월스트리트의 과도한 탐욕을 지적합니다. 분명 이 광란의 표면에는 은행과 투자자들 그리고 주택을 구매한 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온 나라가 다 같이 즐긴 파티였죠. 빠르게 결론 짓자면 무분별한 투자와 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빚은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버블로 향해 갔던 거대한 흐름에는 겉으로 드러난 요인들 밑에 국가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IT 버블 붕괴와 9.11 테러로 인한 경기 침체를 겪던 2000년대 초반, 미국은 극단적인 부양 정책을 시행합니다. 저축 대신 소비를 진작시켜 침체된 경기에서 벗어나고자 정부는 기록적인 저금리를 발표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라고 국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죠. 더불어 대규모의 국가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마침 수출 증가로 엄청난 외화를 보유하고 있던 중국이 이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미국에는 일시적으로 돈이 흘러넘치게 되었죠. 또한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는데요. 그런데 이는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관리하기보다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련의 정책들은 부동산에 거품이 낄 수 있는 완벽한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버블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고 있었고 부실 채권 상품에 대한 규제조차 하지 않았죠. 이 시점에 미국의 화폐경제 시스템은 정상작동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침체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금리 조정, 그리고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책 모두 규모와 타이밍에서 실패한 전략이었습니다. 대규모 구제금융으로 미국은 평온을 되찾긴 했지만 결국엔 세금으로 덮은 뼈아픈 평화였죠. 국가의 화폐경제 시스템은 경제를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사이클로 인해 발생하는 불황의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기업 경제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의 화폐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정책자가 완벽하기만을 기대해야 하죠. 복모먼트의 신간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는 이러한 불완전한 국가 주도의 화폐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독일 수상 메르켈은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과 예금이 안전하다는 대국민 발표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보장해줘야만 하는 불완전한 화폐 시스템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데요. 심지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잘 믿지도 않는데 말이죠. 저자는 이토록 모두가 당연시해왔던 국가가 지배하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경기 불안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빈부격차까지 국가가 개입한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수많은 경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역사를 곁들여 깊이 있게 조명해 나갑니다.